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8번째 챕터로 조직 설계와 경영 시스템, 즉 조직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매니지먼트의 방식, 특히 사업부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기능별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맞춰서 어떻게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기업 조직의 설계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처음에 전략 경영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그 최초의 설명에서 전략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직의 서로가의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본 존재 위에서 기업 조직의 설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현대의 기업들은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포스라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기업은 대단히 최근에 재미있는 어떤 조직 설계상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자포스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직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회사 등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엔 분명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 속에서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나름의 의사소통 체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온라인 신발 의류 판매 업체 자포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명령을 하는 상사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부하 직원도 없다고 하는데요. 전체를 뜻하는 홀로스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홀라크라시. 보스 없는 회사 자포스의 실험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한 유명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직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CEO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이것은 실제 지난 3월 온라인 신발 판매 업체인 자포스닷컴의 CEO 토니 세이가 전 직원 1,500여 명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홀라크라시,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홀로스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가 합쳐진 관리자 없는 조직 체계란 뜻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홀라크라시의 단위는 서클이 됩니다. 개발 서클이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누가 보스이고 누가 보스가 아닌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행동 방식을 조정하는 수직적 의사구조가 아닌 직원 모두에게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있는 수평적 의사구조를 따르는 거죠. 이는 관리자가 직위를 내세워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묵살하거나 괴롭히고 사기를 저하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토니 세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와 3개월치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곧 직원들의 약 15%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사표를 낸 대부분은 기존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익숙했던 관리자 급이었죠. 그는 왜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구조 변화에 획기적인 패를 던졌을까요? 그의 문제의식은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인 아마존에 12억 달러를 받고 자포스를 매각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한 반면 회사 내에 많은 관리자들이 생겨나면서 조직 내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와 혁신이 점차 사라져간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포스의 실험은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라크라시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의견도 팽팽합니다. 부정적인 이들은 관리자들을 모두 없애는 과감한 시도를 했지만
시행 6개월 만에 포기를 선언한 쉘 오일의 사례를 듭니다. 당시 상당수의 직원은 힘들여 얻은 관리자로서의 의사결정권을 빼앗기는 데 반발해 회사를 그만두었죠.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토마토 가공회사인 모닝스타 컴퍼니는 보스가 없어도 연 매출 7억 달러에 매년 2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이 실험에 성공하며 관료주의가 지나친 경쟁의식을 유발해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포스의 새로운 조직문화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직의 더 많은 팀원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서로의 의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게 된 건데요. 과연 자포스의 홀라크라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좀 재미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포스의 어떤 실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처럼 아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케이스들이 나왔는데 뭐 실패할 것으로 보는지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자포스의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흔히 이렇게 가버넌스라고 부릅니다만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 그러니까 주주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종업원 지주제입니다. 종업원 지주를 통해서 뭐 종업원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시도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스톡 옵션을 줘가지고 종업원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것들도 기업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활동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포스의 어떤 실험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팀, 이제 여기서 이제 셀,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이제 셀 같은 작은 어떤 몇 명 단위의 소규모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독자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뭐 쿄세라가 가지고 있는 아메바 조직, 쿄세라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만든 어떤 독창적인 어떤 조직의 형태입니다만 아메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3M이 추구하는 3M이 일상적으로 혁신 활동에 사용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혁신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자포스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포스의 어떤 이런 실험을 보면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냐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위계적 조직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하나의 팀 내에 리더가 존재하고 즉 팀이 항상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하지만 이합집산을 할 때마다 하나의 팀, 비공식적인 리더 즉 직책은 없지만 실질적인 팀을 이끄는 건 리더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리더가 다른 팀의 리더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포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어떤 관리자의 직함은 없더라도 비공식적인 각 팀의 팀장들이 존재하고 그 팀장들이 다시 모이면 또 하나의 그 전문 관리자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즉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의 양자의 관계에서 공식적 조직은 해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위계 구조는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포스의 실험보다도 더 훨씬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렇습니다. 왜 기업은 이렇게 끊임없이 조직을 변화시킬까요? 즉 조직을 새로 항상 설계하고 조직을 바꾸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조직이 변화에 따라서 과연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 아웃풋이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어떤 사내 벤처에 대한 육성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C랩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랩입니다만 뭐 3년간 100여 개의 그것도 과제를 진행해서 40여 개의 과제를 개발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조직 문화를 스타트업 문화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벤처 프로젝트, LG는 퓨처 챌린지, SK텔레콤은 T밸리 이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그래서 CEO 직속 조직으로 뭐 보고라인을 최소화한다라든지 사업 아이디어 DB화의 실수를 기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내 벤처를 육성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보면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조직 내에서 즉 기업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죠. 뭐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그다음 뭘까요? 부장이 있죠. 밑에 과장, 밑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자, 이런 어떤 층층이 하나로 층층시야, 뭐 이 층층이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이런 구조 내에서 결국에는 벤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들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기존의 어떤 위계적 구조의 어떤 조직에서는 이런 어떤 하이어키, 위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C랩이라는 형태를 만들거나 LG가 퓨처 챌린지라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없다. 그 벤처는 실제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벤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존의 어떤 이런 위계 구조를 가진 조직은 악이고 벤처는 선일까? 선과 악의 대립일까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재밌는 어떤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과 악의 조직의 이슈가 선과 악의 이슈라면 이야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는 10명 단위의 벤처로 쪼개져 가지고 몇만 개의 벤처로 쪼개지면 되는 거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어떤 대규모의 위계 구조를 가진 조직들이 탄생을 했고 그 나름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업 조직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기업 조직의 진화에 대해서는 알프레드 챈들러의 그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교수이고 경영사학자입니다만 1962년에 이분이 쓰셨던 Strategy and Structure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산업혁명 이래로 즉 20세기의 기업 조직이, 현대 기업 조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탁월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들은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소규모 기업이고 기업 자체가 뭐 우리 흔히 이제 마치코바라고 부릅니다만 뭐 물레동의 그런 어떤 작은 철공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흔히 뭐 소규모 가내 공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원들 몇 명을 데리고 또는 가족 단위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 뭐 그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품목은 단일 품목, 즉 여러 개의 제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거고 단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제약 요건이 뭐냐면 교통과 통신의 제약입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면 주로 철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도망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통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회사가 다른 소비자라는 회사에 주문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우리 물건을 좀 받아가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에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하나의 공장의 모습을 그린 어떤 사진입니다만, 대략 이것 같은 경우도 하나의 단일한 제품과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고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철도하고 통신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가 서울과 부산의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짐을 가지고 갈 때는 사람이 또는 소에 싣고 그걸 옮길 수밖에 없고, 또는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건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가고 할 때 그걸 연락을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편지나 그걸 뭐 주문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 손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철도하고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래서 챈들러의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이 교통, 철도, 통신입니다. 통신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즉 핸드폰에 대한 그런 통신 또는 전화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전신입니다. 즉 모르스 부호를 통한 이 전신의 발달을 통신이라고, 여기서는 전신을 모르스 부호, 여러분 혹시 이 모르스 부호라는 걸 또 모르는 학생도 있겠네요. 모르스 부호는 예전에 우리가 전보를 칠 때 예를 들어서 점과 선을 이어서 하는, 그래서 뭐 점을 이렇게 짧게 2번 누르면 뭐 점 2개,
B 길게 누르면 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글자로 그 숫자로 또는 글자로 인식하는 이것을 모르스 부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뭐 설명을 하지는 않겠기 때문에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한 학생은 한번 검색을 해서 이걸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도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지역적인 하나의 큰 지역의 시장과 전국적 시장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철도와 통신의 발달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게 이제 미국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미국 이야기를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단일 본사에 의한 복수의 제품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지역별 지사의 통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별 지사의 통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조직 자체가 이제 최초로 이제 조직 구조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조직 구조로 이제 진화하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와 통신의 발달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제임스 딘이라는 어떤 사람을 유명한 영화 배우로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국내에서 상영이 된 그런 포스터인 모양입니다만, 이 사람이 제임스 딘입니다. 아주 뭐 그 당시에 꽃미남으로 문 여성들의 어떤 그 가슴을 설레게 했던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만, 뭐 27살인가 어떤 그 여성을 좋아했다, 결혼한 여성을 사랑했다가 실연의 아픔을 맛보고 결국엔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밤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런 어떤 비극적인 뭐 인물입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딘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략론의 또는 경영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교재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볼 때 단지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어떻게 이게 전략론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또는 경영학적인 해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면 어떤 이제 씬이 나오냐면 양배추는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뜨거운 8월에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밖에서 마차에 양배추를 실어가지고 옆 동네에 보내면 이미 양배추는 다 썩어버리거나 시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산업혁명 후에서 이런 철도하고 통신의 발달이 있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양배추, 즉 야채는 한 지역,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소비를 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즉 다른 옆에 도시로 나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죠. 근데 거기서 제임스 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형제가 나옵니다만 제임스 딘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정말 성실한 범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 비해서 제임스 딘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꾸중을 당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냈던 게 뭐냐면 양배추의 얼음을 재어가지고 뉴욕으로 보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양배추를 실은 열차가 사고를 당해서 실제로 가는데 늦어지게 된 거죠. 이제 배송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이 광고 참. Snow slide. Close the pass and stop the cars about 100 miles out. You can see water running out of the car. Well, it's still a good idea. Coal can preserve things. Someday somebody will prove it. Dad, it was your idea. No. It was presumptuous of me to think it would be I. Guess we bit off more lettuce than we could chew. What do you know about that? I thought he'd really be hurt. You don't understand.
자, 재밌지 않나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뒤에서 이제 포디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화면을 보면 이제 아주 또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그 당시 이제 미국이 1920년대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이제 막 전 대륙으로 이제 확산되는데요. 그때 자동차에 대한 어떤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금처럼 뭐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뭐 정비하고 이런 것까지 가능한, 그 당시 운전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만능맨이었죠. 근데 뭐 그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보면 양배추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즉 냉장을 해서 옆에 도시에 배송하는, 즉 신선한 야채를 냉동이라는 어떤 테크닉을 써서, 근데 냉동이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얼음에 넣어가지고 얼음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 냉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열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게 되면서 결국에 얼음이 다 녹아버렸고 양배추가 다 상해버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왜 가능하게 되느냐 이제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는 게 결국엔 지역적인 확장, 여기서 최초로 이제 지역적 확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지역적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안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기업들이 그 당시에 기업들이 결국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잉여의 제품이 남게 되면, 그러니까 제품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걸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철도의 어떤 발달이었구나. 그리고 통신의 발달이었구나. 왜냐하면 양배추 같은 경우도 결국 옆 마을 도시에 실어 보낼 때 분명히 이제 통신으로 모르스보로 해서 언제 도착한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역시 이제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엔 이런 어떤 시도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하나의 주먹구구식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각각의 또 분화된 그런 총무, 영업, 생산, 재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능이 분화된 기능별 조직 구조가 최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기능별 조직 구조가 없었나요? 라면 그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개성상인이나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뭐 드라마에서 봅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손님을 맞을 때 항상 발밑에 하나의 돈 괴짝을 깔고 앉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돈 괴짝을 깔고 앉아가지고 사람이 오면, 즉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돈을 집어주는 거고, 다음에 돈을 또 물건을 팔면 그 돈을 다시 돈 괴짝에 넣고, 흔히 하는 어떤 그 돈 괴짝에 돈이 있으면 흑자인 거고 돈이 없으면 적자인 거고, 이런 아주 주먹구구식의 어떤 사업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봅니다만, 이런 어떤 예전에 기능별 조직 구조가 출현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각각의 기능들이 분화되지 않고 대략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지역적인 통합성, 전국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 뭐 일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뭐 그만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조직 구조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어떤 등장하는 사업들을 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